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12월 북한이 말한 이른바 연말 시한입니다.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이어 미국은 안보리를 소집했는데요. 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총력 발전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새로운 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돼야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 제재와 북한 경제를 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해석,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관련 소식과 더불어 법조계 이슈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그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님,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 부산에서 또 제일 어려운 우리 대구의 아들 유승민, 대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호와 혁신 화이팅! 화이팅! 변호와 혁신 가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정당, 변화와 혁신이 발기인 대를 열고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심사 중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여부와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또는 통합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시사계보수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협상 국면의 진척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오히려 긴장만 높아지고 있죠. 대미 압박 카드에 미국이 어떻게 화답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북미 간 다시 험해지는 발언 수위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택할지, 최근 김 위원장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는데 긴 제재 속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떨지,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줄 뿐 최근 제재 속의 북한 경제라는 책을 출간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특별히 북한 경제 상황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책 내용 중에? 예, 지금 사람들이 왜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 협상에 나왔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쭉 연구를 해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북한의 고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대외 개방도 추구했는데 그게 제재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자신이 개방을 해도 외부 자본과 기술이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서 여러 가지 주목을 하고 또 책도 내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개방 준비를 이미 했다. 법률도 정비를 해놓고. 그런데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본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실험 중단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ICBM 시험 발사를 중단을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걸 자기 업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좀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이 받고 싶어 했던 것은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상환 대가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제재 일부 해제 같은 거 원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원했던 경제에서 얻는 건 전혀 얻지 못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경제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예. 북한이 우리가 아는 북한과는 달리 지금 경제 건설에 올인하면서,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미국이 아무리 대북 제재를 가해도 최소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자기 발전 동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차피 제재 해제가 안 된다면 자기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나도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장관님이 쓴 제재 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 잠금 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개 이종석 전쟁하는 책 선물 보내드리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초 그리고 지금 북한 경제는 어떻게 더 악화됐습니까? 뭐 더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제로쯤 되는. 다시 말하면 나빠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가 돼 왔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7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권한 지가. 예. 그때와 지금과 보면은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낙후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최근에 제재가 고강도로 이렇게 가해지면서 예. 그런 경제 발전의 속도가 완전히 둔화된 것이죠. 예. 그 또 경제 병행 정책에서 경제 증진 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 4월 달입니다. 예. 전략 노선을 아예 바꾼 거죠. 그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한다면 결국 다시 핵 경제 병행으로 가는 겁니까? 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조금 예단을 해본다면 북한이 그 현재 지금 자원, 그동안 자기들이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군대 중심이었다. 이것을 이제 인민경제 발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이른바 국가전략노선의 전환이고 그것이 작년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 해가지고 다시 군대 중심의 국가로 나가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자기들이 외부와의 어떤 이 자본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걸 못하니까. 예. 봐라, 우리 식으로 자력갱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는 기존의 노선을 계속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그 자력갱생이란 말이 아버지 때 자력갱생이랑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까? 단어는 같지만. 예, 자력갱생이라는 것이 본래는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자원으로 본다면은 노동력도 산업 노동력도 있지만 사실 상당한 정도로 뭐 첨단 기술 인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하 자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립경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자력갱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자본이나 기술이나 또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이제 보완을 해서 서로 상통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전제로 한 자력갱생을 갖다가 과거에는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지금 북한이 원해도 석유라든가 그 다음에 제철 산업에 꼭 필요한 코크스탄 같은 기본적인 그런 이 동력 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외부로부터 기술도 못 들어오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자기 갖고 있는 지하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코크스탄을 대신해서 갈탄하고 무연탄을 합쳐가지고 주체철이라는 걸 만드는 연료를 만든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비용이고 저효율을 감수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지금 자원이 못 들어오니까 예. 그걸 해내는 이런 자력갱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력갱생이 북한 경제 발전에 초기 국산품을 대체한다든가 또는 지하자원 수출하는 거를 갖다가 1차 가공, 2차 가공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높이다든가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서가지고 제재로 인해서 외부 세계와 협력을 해야 될 수 있는 자원을 못 받음으로써 그 부분을 갖다가 보충을 하다 보니까 자력갱생에 무리가 생기는 거죠.
무역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뭐 휴대폰 보급도 꽤 많아졌다 북한에 또 네. 생각보다는 식량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네. 평양 경제만 좋고 나머지 지역은 엉망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숫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이 지금 600만 대가 넘었다 그러는데요. 평양 시민이 250만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 시민 전부가 휴대폰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3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은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북한에서 현재 경제가 성장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건설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평양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결국은 대북 제재를 풀어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싶을 텐데 네.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것 대북 제재와 체제 보장 이 중에 어떤 걸 더 원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나 체제 보장에는 북한의 뭐 정치적으로 북한 정권을 갖다가 보장해 줄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건 북한 스스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걸 갖다가 그걸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 하나가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라면 북한이 그동안 해온 말이 뭐냐면 미국의 위협에 대항해가지고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항해서 그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핵무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그들의 그동안의 문법에 따르면 가장 체제 안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지름길이잖아요, 사실.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체제 안전 보장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의 해제란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자원이라든가 또는 뭐 지하 자원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할 때는 외부 자본과 기술과 결합하면은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빠른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예. 근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사실 나오고 있다. 다시 예. 말하면 제재 해제 문제가 지금 본질이라는 거죠, 예.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도 김정은 또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풀릴까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북한한테 북한이 지금 그냥 풀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자신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비핵화 조치, 거기에 제재 해제를 일정하게 그만큼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조야의 생각이라는 거는 북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북한은 워낙 불신하니까 예.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안 해준다라는 그 완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들은 것처럼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자기가 지금 군대 수십만 명을 그야말로 경제건설 현장에 돌리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경제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군사훈련하고 전투훈련하게 되면은 다시 경제가 다시 망가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자기 군에 있다도 군인들 갖다가 경제건설 현장에 돌릴 때도 걱정 마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제재에 완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사실상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2월 기간을 넘기게 되면 그 올림픽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뭐 핵단추가 누가 더 크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아무런 일도 없이 이 상태로 12월 넘어간다면 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올림픽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지는 누구도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예. 그건 또 누구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왕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하고 만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혹시 중국의 역할은 없을까요? 지금 사실은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도 뭔가 풀고 싶어하고 또 북한은 더욱더 그렇게 지금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워낙 지금까지 상대했던 거는 적대적인 상대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예.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중재가 안 되고, 근데 중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나서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운 것은 한반도 이 문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이나 중국의 지금 여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것이 지금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금강산에 있는 남한 시설을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평양 금강산에 초청했거든요. 그리고 SBS가 방송을 통해 영상을 내보냈단 말이죠. 약간 네. 모순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북한이 지금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 자연이 국제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대개방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때문에 자기들이 개방을 해도 다 제재 때문에 다 사실은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유엔 제재 결의 안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사실은 관광 산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주도하는 대경제개발 구역의 여러 군데가 사실은 이제 관광개발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북한은 어쨌든 간에 관광에 상당한 정도로 지금 이제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금강산 와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한 것이 대남 메시지도 있지만 한편으로 원산 금강산 지대를 관광지로 다시 일신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구상을 갖다 나름대로 밝히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그 아까 미국 조야가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금강산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걸 좀 매개로 해서 풀 방법은 없습니까? 개성공단은 그 공단의 여러 그 기업에 따라서는 이제 제재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금강산 관광은 사실은 이걸 매개로 해서 풀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작년 9월 달에 이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조건이 마련됨에 따라라는 이제 구절이 붙었지만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함께 이걸 갖다가 빨리 풀겠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시기가 늦었죠. 어떻게 본다면 이미 북한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제 나섰고, 그래서 시간은 지금 많이 지금 지체 늦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관광에 대해서는 과감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건 유엔 제재, 안보리 제재계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취자 문자 질문 하나 드리죠. 20, 30대 젊은 층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지요? 그건 오랫동안 우리가 분단, 그 다음에 남북 대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거에는 상당한 정도는 또 진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북한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그 변화를 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북한이 우리 생각과 달리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개방, 당원화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살려니까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분 더. 2601님.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운전대를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세력에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시간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예. 아니, 한반도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의 예. 생존 터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한반도 바깥의 것들은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가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있는 대로 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네. 예. 그 다른 방송이랑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문자 2601, 6174, 2661 세 분 책 당첨되셨으니까요. 저희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부 순서 마치고 저는 2부 최강병인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큐미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류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검사에게 몇 번 좀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요? 예, 오늘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죠. 이제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재판장이 11월 11일 날 최초 기소된 이후에 진행 상황과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사건 그 공소장 변경 문제를 불어하면서 이제 좀 검찰 쪽하고 검찰 쪽을 상당히 질책하는 좀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판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사는 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격앙되지 않았나. 호통도 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퇴정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검사가. 이례적이죠. 예. 검찰 측에 그렇게까지 재판부에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재판부가 다소 좀 재판의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다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발견되긴 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위해서. 보석도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왜 나온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수사 자료 열람 등사 문제 때문인데요. 11월 11일 날 최초로 기소된 이후에 26일 날 공판 준비 기일 때 다음 주까지 모든 자료를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쪽에서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핵심 혐의 14가지 중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 부분조차도 다 열람 등사가 안 되고 심지어 그 수사 기록에 있는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 증인들이나 뭐 수사 대상자들 이름도 비실명 처리를 검찰이 해야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 해가지고 검찰 쪽에 보내주고 그걸 다시 복사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재판장이 그걸 왜 변호인 쪽에서 하냐? 그럼 검찰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계속 마냥 계속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두 달, 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구속 기간이 2달이고 두 번에 걸쳐서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장 6개월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2달,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기소한 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뭐 변론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것은 또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보석해주고 불구속 재판을 하면 이제 그 기간에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방어권 보장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또 왜 그렇죠? 이건 사실 뭐 처음에 저희 방송에서도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던 사실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죄명과 적용 법조, 그다음에 해당 표창장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해당 범죄 사실에 관한 공범, 그다음에 범죄가 일어나는 일시, 장소, 그리고 방법과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인데 사실 그 5가지 근거를 대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제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시점, 장소, 그다음에 그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다음에 방식, 그리고 목적 요 5가지인데 그게 처음에 기소할 때랑 지금이랑 다 달라졌다 이 말이죠? 다 달라졌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설명인데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거는 시점하고 장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랑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최초 공소장에는 이제 불상자로 했다가 그것을 이제 딸이라고 좀 구체화한 거고 또 그다음에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해서
스캔 캡처 등 방식으로 날인했다라고 이제 바뀐 거고 구체화된 거죠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유명 대학 진학 목적을 서울대로 이렇게 그 목적도 구체적으로 이제 대학명을 구체화한 건데 이렇게 이제 구체화된 거지 이것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검찰 측 주장도 일견타당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하려면 사실상 이제 동일성이 좀 인정이 넓은 범위에서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시하고 장소가 시점하고 장소가 너무 달라요. 그럼 그 5가지 다른 점 그러면 검찰이 기소할 때 조금 무리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결과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그 인사청문회 당일날이 9월 6일인가 아마 그랬죠. 예. 그리고 이게 9월 7일날 2012년 9월이고 공소시효가 요 사무소 위조 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7년이니까 딱 하루 남긴 상태에서 뭐 좀 다소 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근데 어쨌든 기소를 할 때는 우리 언론이 굉장히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이 기사를 썼는데 지금 재판에 대해서 검찰과 판사의 의견이 다르고 판사가 검찰을 질책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던데요. 워낙 이례적인 일이 좀 재판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검찰 쪽에서 공소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으면서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이제 다른 방법은 추가 기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기존 기소는 이제 뭐 공소 취소를 하고 법원이 이제 공소 기각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 공소한 건 사라지고. 아니 기존 공소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존 공소보다는 이제 증거인멸 뭐 이쪽 부분 다른 혐의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동일하니까 기존에 그 9월 6일 날 공소했던 그 공소 사실을 변경해서 지금 나머지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 13년도 10월 달, 11월 달로 공소장 변경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원래 기소장은 12년 9월 7일이었는데. 13년 6월이구나. 13년 6월로 바뀌어서 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소가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변경 신청을 불허해 주면서 좀 검찰 입장에서는 좀 첫 기소부터 좀 삐걱거리는 건 사실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면서요? 예. 검찰이 윤건영,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조사한 데 이어서 이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윤건영 실장이 이제 같은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걸로 지목되면서부터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김경수 지사도 참고인이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윤건영 실장도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김경수, 윤건영, 백원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권의 핵심 7세들 아닙니까?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결국 지금 나오는 관측은 그 당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또다시 겨냥한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이제 정권 실세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조국 전 장관 소환이 뭐 초읽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이 사건의 큰 핵심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사건이 정말 너무 넓어졌죠. 지금 너무 넓어져서 여권 전반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친문 진영 전체.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다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결정권자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3인 회의인가요? 4인 회의인가요? 거기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이건 뭐 정무적 판단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검찰에
수사를 넘긴다든가 네. 아니면 사표를 받는다든가 이 두 가지 판단 중에 사표를 받는 걸로 판단을 내렸는데 혹시 그 판단에 있어서 어떤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봐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청탁이 존재를 했다. 예. 그래서 압력이 존재를 했고 그걸 받아들인 모양새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짧게.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뭐 민정비서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검찰에 가서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술 거부권은 아직 기소가 되기 이전 적어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예. 검찰에 가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공개된 재판에서 본인이 해야 할 어떤 뭐 증거라든가 제출해야 될 그리고 뭐 소명 자료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예. 이제 결백함을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텔레그램 방 같은 네. 경우에도 청와대에서는 없었다고 하니까. 예. 그와 관련된 증거를 내놓으면 김경수 지사도 입장을 밝혔죠. 대선 때는 워낙 많은 대화방이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네. 기억도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 3년 전 2016년에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근데 3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고소하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 측 진술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황이 없었다.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그리고 나이도 창창하고 혹시 또 미래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심경을 밝혔는데 지금도 이제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 TV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라고 이제 털어놓으면서 그 당시 3년 전에 하지 못했던 예.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김건모 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예.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3년 전 이야기고 그 유흥업소 술집 그 룸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 그리고 목격자는 없고 네. 뭐 CCTV가 당연히 없었을 테고 그러면 이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사실 이제 증거라는 거는 크게는 이제 인적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 이게 두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이제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가 있으면야 뭐 예. 기소하기가 굉장히 쉽겠지만 보통 여기서 말하는 물적 증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CCTV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단서 예. 보통 성폭행은 어떤 폭력 행위가 예, 수반이 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책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인적 증거밖에 없는데 목격자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 피해자 본인의 진술 외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할 텐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법원에서 피해자 중심의 어떤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의 내용을 일관되게 사실관계에 이제 딱딱 들어맞게 진술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사, 쉽지 않은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김건모 씨 쪽은 굉장히 완강하게 사실이 네.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하겠다. 예. 뭐 이 얘기고 실제로 본인이 출연하는 방송도 하나도 취소가 없고 콘텐츠도 다 소화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게 워낙 뭐 결백한지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김건모 씨 측 입장도 굉장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예.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아까 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게 피해자 진술. 예. 이거밖에 예. 없어요, 지금은. 아니면은 뭐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 그런 그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휴대폰이 좀 결정적으로 3년 전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같은 휴대폰 사용하고 그렇죠. 있다면 물론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긴 예를 하지만. 들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뭐
메신저로 어떤 뭐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정황이 나온다면은 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웠다고는 하더라도 기록이 포렌식 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컴퓨터로도 대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폰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수사 재판이 쉽진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두 법이 어떤 법이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힘들게 두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두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일단 민식이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요. 하준이법은 이제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에 이제 발의됐었는데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민식이나 하준이는 이미 부모 곁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매달린 이유는 또 다른 민식이나 하준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구 사이트라고 하죠. 일간 베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차마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악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게시글이 올라와서 민식이 부모님이나 하준이 부모님께서 이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사실 봤어요. 예. 봤는데 일단 뭐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입에 꺼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 뭐 제목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민식이는 민식이 엄마가 죽인 거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글이 달려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지난 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할 때 아마 첫 번째 발언자로 나오셨던 분 아니었나 싶은 생각인데 뭐 그것 때문인지 이제 외모와 관련된 어떤 그 비하 발언과 그리고 어떤 뭐 그 가족 관계라든가 지역 비하도 있고 참 법안과 관계없는 개인사들 확인도 안 되는 개인사들을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악플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뭐랄까 이건 뭐 표현의 자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답답하네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고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여기 좋아요가 1,500개예요. 저 이거 보고 더 황당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비슷한 법안들 또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많이 또 대기하고 있죠. 사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 중에 사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보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제 혜인이법, 하느미법, 그다음에 태호 유찬이법 이렇게 세 가지는 아직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혜인이법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고요. 하느미법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그 아동이 이제 버스 안에 방치됐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버스의 영상기기, 그다음에 모니터로 자동차 내부 후방 측면을 확인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고요. 태호 유찬이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린이 승합차로 허가받지 않는 이제 사설 축구 클럽 같은 이제 스포츠 클럽의 차량,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차량으로 이제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들도 특히 뭐 특수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이제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일반 아이들한테도 이게 여름에 차 안에 그냥 방치돼서 사망했기 그렇죠. 때문에 잠이 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나 운전기사가 한 번만 체크를 해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 혜인이, 하느미, 태호, 유찬이가 다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뭐 아이 많이 낳아라 정부에서 말만 하지 말고 이런 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마련해 줘야겠죠. 물론이고요. 저 사실 이제 법안 자체도 저는 조금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은 좀 불만스러운 게 내용이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벌칙 조항, 그러니까 어떤 법정형 늘리는 거 말고는 사실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예,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그 방지턱을 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법안 자체도 그리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내용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스포츠 소식 듣는 시간이죠. 주간 스포츠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한데 방금 환경부에서 또 안전 안내 문자가 왔거든요. 네,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방금 들어온 재난방송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오니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가능한 외출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자가용 운전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등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 교체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네, 오늘 오는데 걸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스포츠 소식 이야기해 봅시다. 잠시 후 밤 9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축구게임 결승전을 치른다고요?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우승을 다투고요. 필리핀 마닐라 리살 기념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예. 만일 베트남이 우승한다면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월남 그러니까 남 베트남일 때는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베트남인 상황에서는 처음 우승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 우승을 하게 되면요. 예. 박항서 매직 이번에도 통할까요? 통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요. 이 동남아 팀들을 상대로 거의 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만큼 동남아 팀들에게는 뭐 통곡의 벽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숙적인 태국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결승전에 올랐고 충분히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베트남 팬들의 응원이 엄청나게 지금 열기가 고조돼 있는데 우리나라 2002년을 보는 것 같습니다. 2002년 때 우리나라 붉은 악마가 12번째 선수라고 할 만큼 그 엄청난 응원 덕분에 선수들이 더 힘을 냈었거든요. 그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열리는데 베트남에서 필리핀 가려고 하는 항공권이 다 매진돼 버렸다. 그래서 6대를 더 증차했다. 대단한 열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선수들이 그냥 설렁설렁 뛸 수 있겠습니까? 기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요. 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졌죠.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이 골은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골일 것 같고요. 아마 이 지상파 TV 무슨 애국가 나올 때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진짜 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8일 토트넘이 번리와 홈 경기를 가졌는데 손흥민 선수 또다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전반 32분에 무려 80m 정도를 혼자 치고 나가서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중앙선 근처에서 번리의 수비 5명이 에워쌌는데 그거 다 뚫어내고 손흥민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 골을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2초였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월드 클래스 골이거든요. 월클 골이니까 이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고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마라도나의 그것을 직접 봤었거든요. TV로 직접 TV로 봤었는데 그때 그 골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골이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마라도나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근데 그런 골을 그런 멋진 골을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한편 토트넘이 5대 0으로 그날 경기 승리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모두 3골에 관여했다. 공식 기록은 한 골 한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3골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전반 5분에는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전반 9분에 나온 추가골, 이거는
사실은 뭐 어시스트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손흥민의 슈팅 이후에 이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흥민이 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 32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골 나왔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그 골을 보면서 극찬을 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엄청난 득점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아들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부른대요. 손나우두. 손나우두. 그러니까 손흥민과 호나우두. 근데 이 호나우두와 호날두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날두는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얘기하고요. 이 손나우두의 이 호나우두는 2002년에 그 브라질이 우승할 때 그때 그 호돈신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약간 반달로 이렇게 남겨가지고 했던 그 선수를 얘기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선수다. 그리고 이 골도 엄청난 골이었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푸스카스 상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푸스카스 상이 뭐냐면요. 그 헝가리의 레전드인 푸스카스에서 이름을 따온 이런 상인데 어떤 골에 주냐면요. 굉장히 멋있는 골에 줍니다. 예, 굉장히 멋있는 골에 주는데 이거를 뭐 만약에 실수로 나왔다든지 뭐 약간 운이 있었다든지 이런 골에는 주지 않고요. 진짜 멋있는 플레이, 페어 플레이 안에서 진짜 멋있는 플레이에서 이 골은 진짜 멋있다라는 이 골에 푸스카스 상을 주는데요. 푸스카스 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 손흥민의 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뭐 수상 가능성 굉장히 충분해 보이는데요. 피파가 직접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언급하면서 푸스카스 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요. 프랑스 언론 원풋볼도 이제는 마라도나 빙의골을 터뜨려서 푸스카스 상을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푸스카스 상 최근에 받았던 걸 보면요. 이렇게 드리블을 막 해가지고 넣은 골이 별로 없어요. 이런 골들은 나오기도 힘든데 근데 그런 골들이 요즘 많이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딱 그걸 한 거죠. 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날 경기에 박지성 선수가 경기장을 찾았다는데 왜 찾았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AFC 올해 국제 선수상을 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박지성 선수가 그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현재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연맹의 앰버서더인데요. 박지성 선수가 그걸 전달하고 박지성 선수가 응원을 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원더골을 집어넣었고 예전의 전설 그리고 지금 전설을 써내려고 하고 있는 전설이 한데 모여서 또 다른 새로운 또 전설을 만들어낸 아주 축구 팬들은 그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가 예정돼 있죠. 예, 맞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릅니다.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미 아마 토트넘은 사실상 16강을 확정지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손 뺀 것 같은데. 우리 팬들로서 좀 안타깝긴 하겠어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좀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 오래 봐야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이런 사실은 중요도가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경기에서 힘을 뺄 필요는 없고요. 그 아쉬움, 그 갈증을 덜어줄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 선수 이번에 나옵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리버풀과 2조 조별리그 마지막 6차전 경기 오는 11일에 갔는데요. 현재 짤츠부르크가 승점 7점으로 3위입니다. 1위는 리버풀이고요. 2위는 나폴리입니다. 만약에 짤츠부르크가 16강에 진출하려면 리버풀을 반드시 꺾어야 되고 리버풀이 3득점 이상 기록하지 않고 짤츠부르크가 1점차 승리를 거둬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황희찬 선수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죠. 이번에 발롱도르 2위를 차지한 반다이크 선수를 유일하게 드리블로 제치고 골을 넣은 선수가 황희찬 선수 아니겠습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다시 리버풀을 만납니다. 이제 너무 강력한 상대라서. 너무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 강력했던 반다이크도 물어들였던 황희찬이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봅시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진성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 우아아 쟁쟁 왈라 왈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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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사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변혁 창당 준비위 수석 부의장 겸 비전위원장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업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칭이 굉장히 길어지셨네. 굉장히 길어요. 이게 수석 부위원장. 그 속해 있는 조직은 작아지고 권한은 강해지는. 승진한 건가요? 감투가 2개인 겁니까 그러면? 그 직책이? 뭐 이거 외에도 감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석 부위원장은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비전위원장은 뭡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향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젊은 사람들 이끌고 이렇게 가자. 라는 건데 뭐 위원장이 하태경이고 수석 부위원장이 이준석이면 갈 방향은 뻔합니다. 저희는 2030 젊은 세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바른미래당 당적은 유지하고 있죠? 원래 창당할 때 저희도 바른정당 할 때도요. 새누리당 당적 유지하고 있다가 창당하는 날 탈당했거든요. 언제 창당합니까? 저희가 1월 초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뭐 1월 초와 1월 중순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당 준비 수석 부위원장 겸 비전위원장이기 때문에 창당 때까지 상당히 바쁘겠어요? 뭐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지금 창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2달여간.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12월에 이르러서야 하게 된 것은 사실 뭐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과의 뭐 보조를 맞추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많이 해놨습니다. 청바지는 왜 입은 겁니까? 제가 없는 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작 그날 제가 청바지 입으려고 아침에 옷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 청바지 중에 까만 청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면바지 입고 왔습니다. 없어서. 청바지를 일부러 입는 건가요? 드레스 코드였던 것 같은데요? 통일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정확히 처음에 뭐였냐면 정장 입지 말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정치인들이 수동적 사고에 너무 이렇게 자리 잡혀가지고 그럼 뭘 입고 와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청바지나 입고 오든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딴 거 입었던데? 이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청바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뭐 그 나이 때 되면 청바지를 입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정병국 의원님 한번 입는 거 봤는데 저는 다른 정치인들은 청바지 입는 거 못 봤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면바지 입고 왔으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선거 때도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의 최강 무기 중에 하나였던 그 딸 유담 씨를 유세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것마저도 유승민 의원은 깨림직해하지 않아 해가지고 그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뭐 분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뭘 분열해요? 지금 상황에서. 왜 옷도 안 맞춰지는 거야? 초반부터. 집에 청바지가 없나 봐요.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 연설에서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 멋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좀 어색합니다. 대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다 지역에만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전국 정당으로서는 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대장을 하태경으로 부대장을 이준석으로 해서 수도권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차라리 그냥 수도권 얘기를 차라리 대구도 어려우면 오히려 수도권이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뭐 다 기억도 잘 못할 건데. 난 멋있다고 한 게 대구도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대구를 딱 얘기하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권은희 의원이 광주에서,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사실 뭐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 따져가지고 선거 지역구 정하고 이래가지고 또 잘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이고, 사실 저도 여기서 뭐 상계동이라는 지역구가 험지 중에 험지인데 보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주석은 서울에서 왜 그 말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준석은 노원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야 간에 지금 이제 4+1 협상의 협작 속에서 노원병 지역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준석은 원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넣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했다는지는 제가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넣은 겁니까? 네, 그래도 전력에 두 자릿수는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섭섭하죠. 그 보수 통합을 이루면 150석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통합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단독을 150석 하겠다는 겁니다. 뭔 소리요? 네. 그 원래 하태경 의원이 좀 세잖아요, 여기 말이. 두 갈식으로 세게 얘기했습니다. 좋은데요?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데요? 15석이 아니라 150석? 150석. 옛날에 직선제 개헌을 위한 국민서명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야당에서. 그래서 회의 때
100만 명 정도 받읍시다 했더니 YS가 뭘 100만 명입니까? 이용한 거 1000만 명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냐면은 그 이슈 정치에 요즘 맞들려가지고 요즘 보면 그 롤 선수, 카나비 선수. 네. 거기 이제 부모님이 저희 이제 변혁의 발기인에 참여할 정도로 그 게임 쪽이랑 그리고 최근엔 또 U+ 대리점주들 뭐 무슨 뭐 그 좀 영업 강제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젊은 세대에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예.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강성범 씨 발기인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전 젊지 않은 것 같아요. 중년을 넘어가서. 마음대로 이름 몰리겠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보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문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통합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었던 게 해서 유리해질 것 같으면 저도 혹할 텐데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덧셈식 통합해가지고는 결코 유리해질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30%로 떨어지나 35%로 떨어지나 똑같습니다. 그럼 선거연대. 선거연대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가치랑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합산해가지고 그 표가 산술적 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예, 저는 그래서 그거 지금 어렵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3원칙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그게 자유한국당 입장에 받기 어려운 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새 집을 짓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기득권 다 깨고 나와라라는 건데 최근에 하는 거 보면 그럴 생각 별로 없어 보이죠. 더 벽이 두꺼워진 것 같던데. 그러면 어쨌든 정당이라는 거는 뭐 집권이 최종 목표겠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선거에서 이겨야죠. 선거를 하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준석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 뭐야가 뭡니까? 수석 부위원장님한테 바뀌어서 이름이 수석 부위원장님 겸 비전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크게 이렇게 비전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총선 얘기도 없이 그냥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창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원래 앞길이 캄캄한데 거기서 비전을 찾는 게 그 비전이 뭡니까? 시각이에요, 시각. 네. 그러니까 시각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럼 이준석 위원장 말 들어보니까 그럼 지금처럼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럼 민주당이 웃을 것 같은데요? 고맙다 할 것 같은데. 뭐 김병준 위원장이 뭐 민주당이 이번 달로 망한다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예측이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믿기보다는 근데 지금 그 구도하에서 보면은 일려 다야 구도가 꼭 여당에 유리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딱 2016년 선거 딱 4년밖에 안 됐죠. 제가 그 당시 여당 후보로서 분열된 야권을 상대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게 막판에 어떻게 국민 민심이 돌변할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 김무성 대표가 무슨 180석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리고 비웃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천 파동도 나고 했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사이에 휙휙 분위기 바뀌는 거를 제 목도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때 2등 했습니까? 제가 그때 2등 했죠. 예. 분열돼서 2등 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선거 나가가지고 제가 그 3등 할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3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위해서 도전하려면 자꾸 텃밭을 다져놔야 되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니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제가 선거 앞두고 조금 인사하러 돌아다니면요. 요즘 방송이 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저는 좀 전화로 인사 많이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참 아다르고 어다르지만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또 할 일이 없는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은. 네, 겉으로는 그래도 어른들이 속으로는 예의 있네 그럴 거예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핑계 대지 말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뭐 표밭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간다고 하는 그쪽은 어쨌든 지금의 여권 성향이 좀 강한 표밭이잖아요. 관악하고 노원이 제일 강합니다. 그렇죠. 여권 성향이. 서울 내에서도 강하죠. 네, 그렇죠. 지금 서울 자체도 좀 여건이 좀 유리하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당에서 있는데. 좀 옮겨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당이 없는데 뭘 옮깁니까? 지금 보면 당이 생기고 나서야 그런 전략이 가능한 거지. 스스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요? 부위원장인데. 네, 그런데 제가 뭐 지금 제 연관 검색어가 상계동인 걸 보면서 이거는 참 떼기 힘든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결국은 합류 안 하는 겁니까? 이분들 오늘 보면 기사에 보면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경되는 김도식 비서실장이 안철수 대표의 합류가 예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인터뷰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익명의 또 그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를 만나가지고 비례 출당시켜달라 요구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의중과
안철수 대표 쪽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중이라는 거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그 통합이 되기를 원하고 다져지기를 원하면은 자기는 안 나오더라도 자기 계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지 이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총선 전에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언질도 안 주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중구난방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간 보는 거? 아니 이게 막 좌충우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성범 씨가 확실히 지금 이제 국민의당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갈수록 우리 팀 정치 DNA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단어를 선택 잘못해서 그렇지 말은 옳은말 한 거 아니에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결국은 저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뭘 기다려요? 제가요? 예. 유승민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아니 유승민 대표나 지금 변혁 의원들은 안철수 그렇죠. 의원이 돌아서 합류하면 좋죠. 그리고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이번에 스킵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스킵하기에는 어쨌든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대권 주자는 그래도 원내 어떤 세력이 있어야 나중에 대권 주자를 발돋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 40석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10분의 1의 지분을 들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힘이 됐던 것이지 이번에 스킵하면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 있는 분들 흩어지고 이러면 딱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분도 굉장히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이 있다 평가받고 이미지도 좋았는데 원내에 세력이 없으니까 대선 경선이나 아니면은 그 대표 경선에서 그 본인의 역량만큼 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스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스킵해서 구세주로 등장, 추대를 해달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해줍니까? 근데 어디다 추대합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 뭐 정병국 의원 모든 이제 중진급들이 각자 사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거 나가는 상황 속에서 꽃길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이게 꽃가마라고 생각했더니 꽃상이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꽃길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짧은 생각이지만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들어와서 이 당을 밀었을 때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긍정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거 했다가 총선 때 괜히 이미지 깎이느니 아예 말대로 정말 히든 카드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의원은 아니어도 날 따르는 사람 뭉쳐라. 요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왜 웃어 또?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사실은 시작 단계고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당 사무실하고는 뭐 크게 오랫동안 계약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변혁. 저희요? 예. 저희가 정당 보조금이 이제 2월 달에 나옵니다.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아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영구적, 반영구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아직 느낌상으로는 총선용 아니면 안철수를 기다리는 뭐 그런 좀 느낌이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랑 하태경 의원이 지금 두 사람만 그렇고요. 사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년들을 위한 2030 정당으로 기대는 합니다. 뭐 청년들한테 좋은 정당, 우리 20, 30대가 좀 좋아하는 정당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험한 소리하면 인재영인 명단을 올려버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강한 자한테 강한 거고 약한 자한테는 약해야죠? 하태경 의원이요? 모두에게 강합니다. 아니 그러면 젊은 2030 젊은이들을 위한 정당이 되려면 선거 연령도 낮춰야겠네요. 적극 동조해야겠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라디오 나와서 몇 번 얘기했듯이 하태경 의원이 너무 달려가면 제가 뒤에서 잡아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대통령 가능 연령을 30세로 낮추자까지 갔어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동영 씨가 우려하는 것보다 항상 한 발짝 더 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고무줄 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총리가 30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핀란드나 뭐 유럽엔 그렇죠. 뭐. 우리는 근데 대통령이 40세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고 오는 게 핀란드 총리 34살 그 여성분이 됐다는 거 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바로 또 30세로 우리 대통령 연령 낮추자 이러고 있고 전략적으로는 괜찮네요. 20, 30대를 잡는다는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그죠? 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올지 저도 기대되는데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군요. 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이준석 부위원장 뭐였어요? 비전위원장. 비전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겸 비전위원장.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선거 연령 낮추는 거 한 살 낮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 18세까지 가자라는 거는 뭐 저희 바른정당 때도 저희가 첫 번째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대해서? 당시에 복당하신 분들이 그 복당하기 전에 그걸 반대해놓고 복당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첫 번째 바른정당에 1호로 원래 합의했던 것이 선거연령 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4부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변혁 신당 공모전 한다고 이름 지어달라고? 네. 예. 선물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뭡니까? 1등 당첨자. 그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식사권이거든요. 예, 됐어요. 100만 원도 있어요. 아, 100만 원 플러스. 네. 나 가고 싶은데. 네. 벌써 1000건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1000건. 네.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들 보면은 뭐 바른정당 2. 그건 아니다. 바른정당 릴로디드. 그건 아닙니다. 바른정당 리마스터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어때요? 올바른 정당. 네. 한바른 정당.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뭐. 농담하는 거지 뭐. 네, 사실 그거 넣어가지고 당첨되시리가 기대하는 분 없을 테고요. 제 생각엔 좀 더 참신한 걸로. 예. 제가 넣어서 당첨돼도 100만 원 줍니까? 저는 식사를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또 받아서 내야겠어 세금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변혁신당 이름 공모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3부 순서 마치고 4부로 이어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시사교보수 4부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의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고 파트너인 정책위원장은 3선의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왜 이 조합이 선택받았을까? 처음에는 초재선에게 이번에는 힘을 실어주자 뭐 세대교체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5선, 3선 조합이 됐습니다. 김선동, 김종석 조가 뭐 친황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한교안 대표는 예전에 이해창 뭐 총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는 초재선이나 그보다는 또 투쟁도 해야 되지만 또 협상도 하고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좀 고창급 3선 이상이 좋다라고 판단했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김재원 의원이 신의 한 수 같아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반대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심재철, 김재원 누구도 예상 못했지만 어쩌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수가 이 심재철, 김재원조를 선택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황 대표에 대한 반발로 심재철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보도도 있죠. 왜냐하면 황 대표 주변의 재선 그룹이 실제 이제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황 대표의 의중을 묵시적으로 전달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애초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강석호, 이장우조와 유기준, 박성중조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친박과 비박의 대결로 이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유기준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제 여기서 그 친박 대표 주자가 갈린 거죠. 사실상. 네, 그런데 거기서 심재철 의원이 됐다는 거는 저는 의외의 결과였다 이렇게 본 것이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심재철 의원이 뭐 기재부 그 당시에 무슨 뭐 회계 자료 이런 것들 때문에 대여 강경 투쟁론자처럼 투쟁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린 게 있긴 하나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오선하면서 사실 강력한 투쟁 전사적 모습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물갈이론에 대한 저항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교안 대표 측에서 이번에 단식 끝난 다음에 50% 물갈이론을 다시 꺼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유기준 의원에게 쏠렸던 10표가 2차 투표에서 전부 다 이제 심재철 의원에게 몰려갑니다. 유기준 의원이 PK 중심이기 때문에 PK 주변에 있던 다선 의원들, PK 다선 의원 많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표가 그 심재철 의원에게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물갈이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초재선 그룹을 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중진 그룹을 쳐내야 되는데 수도권의 중진 그룹은 나름 그 수도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당선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쳐내고는 선거 승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PK 지역이나 TK 지역의 다선 그룹을 쳐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직적 반발 심리가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이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던가 당선 축하한다고 내가 한 표 행사한 거 아시느냐고. 106명 중에 한 100명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자긴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 같고요. 예. 제가 힘 보탠 거 아시죠? 안 뽑아놓고 그랬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김세현 의원이 불참했잖아요. 예. 박순자 의원은 다음권 정지로 투표권이 없었고 예. 김세현이 참석을 했으면 강석호한테 주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심재철과 강석호가 했을 테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참 웃긴 게 탁탁 떨어집니다. 39대 28대 28. 예. 원래는 두 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선 투표. 예. 세 팀이 지금 결선투표에 올라간 상황이 돼서 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대로 찍었다고 봐야 돼요. 한 표 정도만 이탈했어요. 예. 28에서 각각 27표를 받은 거거든요. 예. 유기준권은 다 심재철 쪽에 가버렸고 예. 결국 만약에 이거는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박세현이 왔다면 당연히 저는 강속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세현. 죄송합니다. 김세현 의원이 들어왔다면 강속고를 했고 강속고를 했으면 박빙입니다. 그리고 누가 됐을지 모릅니다. 강속호가 올라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김선동하고 김종석 조를 찍은 사람들이 심재철 조를 찍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박빙으로 다른 쪽이 또 됐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요,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제 김학용 후보가 붙었을 때, 예. 다들 누구나 김학용 후보랑 박빙승부가 펼쳐질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이런 걸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금 초재선 그룹의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70%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심이라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들끼리 8년 친문 싸운 거랑 4년 친문 싸운 거랑 12년 친문 싸운 거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이제 중진 의원들과 초재선 의원 간의 그 관계가 소원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구도 하에서 어떤 투표가 나올지 유동적으로 서로 파악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심재철 의원에게 쏠리는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었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 사령탑을 꾸리면서 협상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있었고 결국은 어제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정부 오늘 예산안 처리하고 대신에 패스트트랙 올라간 거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우총을 겪고 나오면서 또 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총회가 첫 원내대표가 협상을 보고 돌아와서 추인받는 자리인데 예. 힘을 실어주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도 대부분 찬성을 하고 추인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뭐 제가 아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치 비평가 평론가들이 등장할 정도로 모든 의원이 한마디씩 다 했다는 말이죠.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방송해봐서도 알지만 평론가 한 2명만 있어도 참 힘든데 평론가 한 20-30명이 계속 거기서 다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원내대표 입장,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을까. 앞으로 협상해와서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에 좀 빠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경원 대표가 금요일에 뭔가 협상을 해보려다가 당내에서 추인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그걸 철회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의지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경원 대표의 마무리 업적이 아니라 신임 원내대표에게 시작하는 업적으로 협상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틀은 협상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늘 민생법안 처리도 그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당이 약속했었던 필리버스터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은 4+1을 재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으로 막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근데 4+1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국 예산안이라는 거는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 비당권파를 갈려 있다 보니까 당권파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전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뭐 이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선례를 앞으로 낳게 되면은 다수당이 앞으로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정파들과 모여가지고 다수만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운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당 협의체에 예산은 일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한당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게요. 지금 표결로 하건 뭘 하건 처리됐으면 몇 번 할 수 있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왜 안 할까를 자한당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자한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 뭐 한국당으로서는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민심이
바뀔 텐데 그럼 필리버스터를 더 안 철회했다고는 하지만은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앞두고는 필리버스터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99.9%라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점을 뒤로 늦추면은 통과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한 거 일부 정당 반대 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결 처리 하라가 45.3, 합의 처리 하라가 43%예요. 근소한 차이로 표결 처리가 앞서고 있는데 이 설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은 합의해서 뭘 해야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조사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45대 43이라고 하면 그 강성범 씨 말처럼 자유한국당이 패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개혁 입법이라는 단어 자체에도요,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종안이 나와야 수기를 하는 과정을 최소한 1, 2주라도 거치고 거기에 따른 여론 형성이 있어야지만 찬반이 나올 텐데 지금 분위기는 오늘 최종안 나오면 내일 표결할 분위기예요. 아니 한국당이 참여를 해야 뭘 저기 합의를 하죠. 아니 한국당 없이도 그들끼리도 지금 4당끼리 협의가 안 돼가지고 뭐 석패율제를 넣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나오고 나서 최소한 1, 2주는 수기 기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14일 날 친문농단 규탄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장애로 나간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교안 대표는 뭐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내에 없다 보니까 자꾸 삭발, 단식, 장애로만 하거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국면 전환할 때 다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주목도도 그렇고 국회 시간이 온 거거든요. 예산도 있고 법안도 있고. 이번에는 조금 국면 전환이나 이런 게 본인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지역 지구당별로 할당 인원들이 그런 게 있나? 그건 뭐 확인이 안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할당 인원 있을 거라 보고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한 10개월, 9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이 9개월 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이제 시도했죠. 예를 들어 장애 집회도 했고 청년과의 간담회도 했고 뭐 색소폰도 불어보고 다 했죠.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나한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줬던 건 장애 집회다라는 경험적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운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 집회 인재를 동원령을 계속 내리는 것인데 방금 강성범 씨 얘기했듯이 이제 날씨도 춥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려고 하면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국 수호 전쟁 이때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명분이나 아니면 동원력이 상당히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여윳돈도 없다고 그러던데 한국당에. 그렇죠.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 정당마다 이제 돈이 필요한데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지역별 할당하면 돈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말은 못하지만 속내는 또 불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게도 그렇고 보수 전반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대여 투쟁을 하느냐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에는 인적 쇄신이나 어쨌든 정책 쇄신의 어쨌든 결과물들 내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사람이 추우면 우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밖에 나가서 계속 으쌰으쌰 동원돼가지고 하고 이러면은 그날 당시 기분은 좋지만은 해야 할 숙제는 그냥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 나오지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해야 될 숙제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전에 투쟁도 잘하고 협상도 잘하는 원내대표가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삭발부터 시작해서 단식 장애투쟁 계속 이어갔으니까 이제는 협상 쪽으로 조금 깃발을 좀 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